안녕하세요 여러분, SM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간호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로 다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다룰 내용 중에서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드 정치학과 교수님의 그 하버드 대학교 특강 때 다뤘던 트롤리 딜레마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잘 몰입을 하셔서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기관차 운전수입니다. 기관차 운전수가 되어서 기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앞에 인부 5명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정지를 해야 되는데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것을 순간 알아차리게 되죠.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5명의 인부가 모두 죽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차가 보니까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돌려야겠다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도 안타깝게도 한 명의 인부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핸들을 돌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직진할 것입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물론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기차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판단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평소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직진한다. 손. 아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한 명의 그 인부를 희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손. 이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그 하버드 대학교 특강을 듣던 그 학생들의 90에서 95% 학생들이 한 명을 희생해서 5명의 인부를 살리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견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까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마이클 샌드 교수님이 다른 상황을 예를 들어주죠. 네, 다음은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관차 운전수가 아니라 이제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어서 다리 위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기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역시 똑같이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고 이대로 기차가 가다가는 5명의 인부가 모두 죽고 말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구경꾼이에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덩치로 보아서 만약에 이 사람이 기차에 깔리기만 한다면 5명의 인부를 살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밀어서 달려오는 기차 바퀴에 깔리게 해서 차가 멈추게 되고 그렇게 해서 5명의 인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대다수의 그 하버드 대학교 특강을 듣던 대학생들이 그건 살인이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밀어서 하는 거는 내가 살인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하고 선뜻 그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이클 샌들은 그랬죠. 아니, 조금 전에는 한 명을 희생해서 5명의 인부를 살리는 게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한 명을 밀어서 5명의 인부를 살릴 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을 병원으로 옮겨 올게요. 우리는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거니까 이제 병원으로 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환자가 기차 사고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4명은 경환자고요. 1명은 중환자예요. 이 1명은 아주 중환자라서 하루 종일 의사가 매달려서 돌봐야지만 겨우 살릴 수가 있고요. 4명의 그 경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4명의 경환자를 의사가 하루 종일 돌본다면 그 1명의 중환자는 돌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1명의 중환자는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1명의 중환자를 살릴 것입니까? 4명의 경환자를 살릴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 당신은 의사인데 4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어요. 공교롭게도 다 다른 장기예요. 1명은 간, 1명은 신장, 1명은 췌장, 1명은 심장. 이렇게 다 다른 장기로 장기 이식을 원해서 병원을 찾았죠.
장기 이식을 당장 하지 않으면 이 네 사람 모두 죽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건강검진센터에 아주 체격이 건장한 한 명의 남자가 쿨쿨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서 안에서 심장, 간, 췌장 이런 거를 꺼내서 4명의 그 환자를 살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 병원의 상황에서 첫 번째 케이스 있죠. 한 명의 중환자와 4명의 경환자. 이런 경우에도 선뜻 아니 그 4명을 살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트롤리 딜레마에서처럼. 자, 그런데 그 4명은 노숙자고 아주 우리 경제에 사회에 이바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한 명은 대통령이에요. 한 명의 중환자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는 누구를 살릴까요? 아니면 혹은 그 4명의 환자가 경환자가 아무리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 명의 중환자가 내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의사인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앞두고 있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결정을 쉽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 한 명을 희생해서 5명의 인부를 살린다. 혹은 한 명의 중환자를 희생해서 4명의 경환자를 살린다. 이런 접근은 제레미 벤담의 그 공리주의적 접근입니다. 우리는 대개 공리주의를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에 부합하는 것. 이것이 결국 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공리주의적 접근이고, 이것에 의하면 한 명을 희생해서 4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옳은 거다, 윤리적인 거다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클 샌들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거, 그 공리주의적 철학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 명이든 5명이든 결국 사람의 생명은 모두 고귀하고 이를 저울질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에 더 이득인지, 무엇에 더 경제적인 건지 뭐 이런 이익을 따지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뚱뚱한 남자를 밀어버려서 기차에 깔려서 5명의 인부를 구하는 것. 이 행동을 망설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그 건강한 체격을 가진 환자의 장기를 꺼내는 것을 망설이셨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행동,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5명의 생명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다음은 하나의 사례를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의 19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유명한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녀넷 호 사건입니다. 당시 신문에는 미녀넷 호 생존자 이야기보다 더 슬픈 해난 사고는 없었다 라고 돼서 특필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배에는 4명의 선원이 탑승을 하고 있었어요. 선장 더들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1등 항해사 그 스티븐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원 브룩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렇게 장기적으로 배를 타보는 17살 파커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주 거센 풍랑을 맞이하게 돼서 미녀넷 호는 침몰하게 되죠. 그런데 승무원 4명 모두 다행히도 구명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조될 때까지 그 보트 안에서 견뎌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식량이라는 것이 승무, 통조림 2개밖에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나눠 먹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중 가장 어린 파커 있죠. 17살 파커가 말릴 새도 없이 바닷물을 마셔서 병이 났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고 19일째 선장인 더들리가 제비뽑기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사람을 정하자는 거죠. 우리 4명 모두 다 죽을 순 없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근데 브룩스라는 선원은 제비뽑기가 내키지 않아서 반대를 해요. 자기가 뽑힐 게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뭐 자기만의 도덕적 원칙이 있었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비뽑기는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이튿날에도 구조해줄 배는 보이지 않았고 더들리는 브룩스에게 너는 고개 돌려
라고 말한 다음에 스티븐스에게 그 죽어가고 있는 파커를 죽여야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고는 이제 가지고 있던 칼로 그 소년의 경정맥을 찔러서 죽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브룩스도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태도를 바꿔서 이 세 남자는 파커의 피와 살을 함께 먹으면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결국 이 사람들은 구조가 되었고요. 구조되는 즉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브룩스는 그 반대를 했었잖아요. 재입복귀하는 것도. 브룩스는 또 직접적인 살인을 동의하진 않았잖아요. 덮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이제 검찰 측의 증인이 되었고요.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스스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명이 죽어서 세 명이 생존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검사는 그 주장에 반대했고 결국 살인은 살인이다 라고 하면서 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말고요. 도덕적으로 이 선장 더들리와 스티븐스의 행위가 파커를 죽여서 세 명을 살리게 했던 이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여겨집니까? 마이크 샌들은 여기서 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가 특정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본권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결국 사람이 만든 거죠? 누가 정한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 모든 결과는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정당한 결과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그 정당한 절차로 인해서 모두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동의라는 거, 우리 모두가 합의했다. 이런 거 동의라는 거가 도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동의라는 거가 도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네, 이렇게 마이크 샌들은 공리주의적 접근으로 접근했을 때 쉽게 고개를 끄덕였을 문제에도 도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배아줄기세포, 안락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등 의료나 간호 분야에도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환자를 간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뭐가 옳은지, 옳다고 여겨지는지 좀 더 논리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간호사의 역할과 위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환자의 옹호자로서 역할 강화 등 현재의 간호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간호사의 윤리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간호윤리학 배우셨죠? 그 간호윤리학 교육의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라고 시작하는 나이팅게일 선서 기억하시죠?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사로서의 그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간호학도들이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윤리적인 간호사가 되겠다고 맹세를 한 셈이에요? 맹세했으면 당연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임상 현장뿐 아니에요. 제약회사를 가든지 학교, 보건소 어디를 가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그 직업의 특성상 그 사람을 상대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도 더욱 철저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신과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다. 이거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인간으로서도 윤리적인 의식의 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간호사의 윤리강령, 윤리선언문이 최소한의 지침이 되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지침,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국가고시에서 간호관련 문제로 나왔었죠. 윤리강령은 최소한의 지침이다.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어떤 윤리강령도 여러분들 완전하진 않아요. 윤리선언문 마찬가지. 법도 그렇죠.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항상 어떤 행동이 옳은지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만 하면 그것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상황을 드렸어요. 어떤 환자가 무턱대고 나에게 화를 내며 나를 몹시 화나게 하였다. 아니면 커피숍에서 옆 손님이 나에게 시비를 걸면서 나를 몹시 화나게 하였다.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일까요? 나를 먼저 화나게 만들었으니 나도 엄청나게 같이 화를 쏟아내도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비록 나를 먼저 화나게 만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다 참고 넘어가줘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질러도 되는 걸까요?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윤리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당시 상황에 우발적 충동으로 행동하게 될 거고요. 이런 우발적 충동으로 인한 대응 뒤에는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임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간호사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를 대하고요. 또 그와 함께 지쳐있는 그 보호자들을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도 일하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그런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하게 되면요.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을 반응을 쏟아내게 되는 그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정말 후회하는, 이불킥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겠죠. 여러분 자신의 윤리관과 철학을 잘 정립해야 힘든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윤리적인 간호인가, 윤리적인 가치관인가, 임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비 간호사로서 아니면 혹은 임상에 계신 간호사로서 여러분 자신의 윤리적인 가치관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욱더 성숙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결국은 스스로 판단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환자의 건강을 수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간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국의 간호 윤리 수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감정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최근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이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환자 중심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더욱더 다양한 요구에 응대해야 하는 우리 간호사들의 감정노동 또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정노동이란 그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 내 느낌과는 무관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감정 노동으로 생긴 문제가 만약에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좌절이나 분노, 적대감, 그리고 소진, 나아가서는 이지구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아주 심할 때는 정신질환 및 자살까지 갈 수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간호사의 직업의 특성상 감정 노동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고 따뜻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정 노동 상황에서 간호사인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직업의 만족감, 자긍심을 가지면서 즐겁게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음 이 시간 감정 노동에 관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